살펴볼 부분은 마을숲인데요. 아마도 이 마을숲을 제가 이게 담당하게 된 계기가 그 전에 디지털 충주 문화대전을 만들 때 제가 이 주덕읍 제네리 전통마을 조사를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네리에 대한 마을 조사를 하면서 마을 회관에 많은 마을 그 문서들이 그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주 특이한 그런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방풍림 괴라고 하는 괴문서였는데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07년 1월 10일 날 10개조로 이 문서가 작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괴를 운영하면서 그 괴전을 활용한 내용들이 바로 연혁지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지금도 전송되어 오고 있어서 제가 이 제네리를 조사하면서 이 문서는 정말 학술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 이후 그 부분을 제가 좀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성문화에 바로 이 제네리 방풍림계에 대한 그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마 제가 마을숲을 담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을숲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마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숲으로서 우리나라 전래의 생활숲의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조사하면서 보면 충주 지역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마을숲에서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풍수, 지리나 또는 토착 신앙과 같은 전통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다는 점과 또 방수, 방풍과 같은 재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경관적으로나 풍치적 또는 미적 이런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담겨 있는 이 한국적 조경 문화가 풍부한 그런 숲이었습니다. 이런 마을 숲은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마을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 동제가 이곳에서 행해지기도 했고 또 명절이나 또는 마을 행사 또는 축제가 있을 때 윷놀이라든지 그네뜨기 또는 지신밟기와 같은 전통 놀이가 행해지던 정침으로써 마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시 관내 마을숲으로 지금 현존하거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마을숲은 제가 이번 집필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군데 마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훼손이 돼서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비교적 잘 남아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네 마을 숲에 대해서 이번에 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을 숲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훼손되게 된 것은 두말할 일 없이 근대화 그리고 이 산업화, 도시화가 돼가면서 특히 그 새마을운동을 시행하면서 이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참 아쉬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이 마을숲을 앞으로도 전통적인 그런 마을숲을 좀 더 우리가 조성하고 이렇게 아끼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음으로 제네리 풍덕마을 방풍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덕마을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그렇듯이 전통적인 그런 폐산 임수의 마을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북쪽으로 해서 무등산의 줄기가 동쪽으로 쭉 이어오면서 그 마을을 감싸고 또 서쪽으로 역시 그 줄기가 내려오면서 바로 이 풍덕마을을 감싸는 형태인데 남쪽으로만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으로 터져 있는 자청룡 500호의 그런 수구를 좀 막고 좁히기 위해서 바로 이 방풍림을 조성하게 됐던 것이죠. 이 방풍 그 수구가 넓거나 또는 개활이 되면 마을이나 또는 집안의 그 문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풍수 지리설에 따라서 이 마을 숲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 지역의 대부분의 마을 숲들이 바로 이와 같이 풍수지리적 비부숲의 형태로 조성이 됐다는 걸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덕마을 마을숲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가장 특징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고 또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마을숲의 연역이 남아있는 곳이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지만 그렇게 흔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이 풍덕마을의 그 방풍림의 조성 경위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숲입니다. 물론 풍덕마을이 언제부터 사람이 살게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의 전주이시 진안대군의 쇠거지가 된 것은 바로 임진왜란 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이동량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바로 그곳에 자리잡고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를 개척해서 그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 오늘의 제네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제네리에도 과거에 그 천연적인 숲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숲이 세월이 지나면서 고목화가 돼서 점차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마을에 그 변고가 자주 일어나고 또 마을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아주 정말 그 가난한 그 농촌 마을로 변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자 우리도 이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비부숲을 조성해가지고 좀 잘 사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견이 대두됐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제일 앞장섰던 분이 바로 1906년 7월달에 바로 시작을 했던 바로 이석훈 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앞장을 서서 걸고리 한 마리씩을 기금으로 모아가지고 그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그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몬을 사고 그리고는 그 이듬해 1907년 1월 10일 날 방풍림 계를 조직하고 그 계를 통해서 그 방풍림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풍덕마을의 저 방풍림은 약 11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숲입니다. 그 다음에 이 풍덕마을의 방풍림에서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이 방풍림이 마을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풍덕마을의 방풍림을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버드나무와 같은 한 6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그 마을의 그 숲에 그늘을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정보교환의 장소도 되고 또 마을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방풍림을 보면은요, 마을 해관을 비롯해서 그 생산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공장, 그리고 농기계 이 보관창고, 그리고 농협창고, 그리고 이 어린이집과 같은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운동시설, 그리고 그 마을을 자랑하는 각종 비석들, 기념비들이 아주 줄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행사를 바로 마을 회관이 또 그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거의 마을 분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바로 이곳이 풍덕마을의 중심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방풍림계가 마을의 자치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방풍림계는 이 방풍림의 관리 또는 식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폭양수를 권장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공동체적인 행사도 주관하고 그리고 특히 그 주민들의 공공복리에 쓰일 수 있는 마을 기물 또 이 방풍림계가 회전이 모아지면서 많은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 재산들이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널리 활용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주 특징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풍덕마을에서는 그 계정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 그 자라는 2세들이 이 공부를 한 학원을 하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방풍림계는 이 풍덕마을 모든 호주가 정보 개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동문을 모으고 마을 발전에 기반을 주는 아주 특이한 형태다. 이런 면에서 이 방풍림계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마을 숲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안 보면 안보리 선권 북계마을 마담숲인데요. 이 숲도 역시 대표적인 그런 비보 숲입니다. 선권마을을 보면 저쪽 북바이산에서 내려오는 줄령이 북쪽을 병풍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고 또 이 복계마을 남쪽 그쪽으로는 이 신선봉에서 내려오는 그런 아주 높은 산들이 남쪽을 이렇게 가려져서 서쪽으로만 이제 퍼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 마을 그 남쪽으로 바로 그 줄령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합쳐져 가지고 성문천을 이루어서 내려가는데 바로 그러한 그 지형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숲을 조성했던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 성문천이 있는 데까지 마을숲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미륵리로 가는 508번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쪽 남쪽으로는 모두 나무가 베어지고 개발이 돼서 현재는 농경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북쪽만 남아있는데 이 숲은 지금 한 20여 미터 이상 자란 그런 느티나무라든가 가래나무, 말채나무 이런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서 2000년에는 충북의 자연환경 명소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곳에 400년 된 바로 이 온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나무 그러면 우리가 도료로도 사용하고 또 그 항생 기능이 있어서 약용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고목으로 자라는 대부분 이 온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큰 400년 수령의 온나무가 있어서 이 숲이 최소한 400년 이상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을의 이 마당숲도 마을 사람들 신성시에서 옛날에는 동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7월과 10월에 걸쳐서 복계마을
또 산건마을 주민들이 죄를 지냈는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폐기가 됐고 또 재단도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는데 나중에 바로 이 마을숲 옆에 마당숲 옆에 자리하고 있던 이 미륵사라고 하는 그 사찰의 주지스님이 강월 대선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의 꿈에 막 3일에 걸쳐 세 분의 성황신이 나타나서 머물 곳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받는 꿈을 꿨다.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단집을 복원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황당에는 성황신을 모시고 있지만 저희는 지내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당치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 마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양면 장선마을 숲도 역시 비보숲으로 아주 대표적인 숲인데요. 이 숲은 지금 현재 많이 고목이 돼서 사라지고 이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급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아까운 그런 숲입니다. 그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장선이교 딱 지나자마자 그 남쪽으로 거기에 옛날에 그 성황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그걸 좀 더 철거했다고 해요. 그 철거하신 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했다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당산목으로 쓰이는 베트남가 있어서 마을 주민이나 또는 무당들이 가끔 와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목계술밭인데요. 이 목계술밭은 100년에서 200년 된 소나무가 빼곡히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숲인데 사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쉼터가 되고 있죠. 그 과거에 이 목계술밭 주변에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 야영시설이 조성이 돼가지고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성기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는 약 800대 정도가 모일 정도로 지금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금 이 충주시에서 여기서 다시 잘 조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은 무료였는데 앞으로는 유료화할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공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계나루 바로 그 목계술밭 맞은편이 목계나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여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목계술밭과 관련된 두 가지 정도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는 이 목계 마을에 화재가 잦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그 금강산 수행승이 목계 마을에 머무르면서 목계 앞을 흐르는 한강의 물길을 마을 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화재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6개월에 걸쳐서 흙을 메꿔가지고 그 소나무 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숲에 전하는 전설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풍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방제적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 그 마을숲은 전부 다 비보숲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목계숲은 바로 엽승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엽승의 풍수설이라는 것은 너무 강한 풍수적으로 크게 상승되어 있는 기운을 감소시키고 좀 제할 수 있는 그런 풍수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기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이니까 그 한강의 물기를 바로 마을 쪽으로 돌려라. 근데 그 마을 쪽으로 돌리면 바로 이게 목계나루 쪽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이 황포도대가 저반하는데도
수량이 풍부해짐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가 졌을 때 그 소나무가 역시 토사를 막아내는 그런 기능도 해서 아주 다목적인 기능이 그 전설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용이 머무를 수 있도록 거기에 숲을 소나무 숲을 조성해달라는 촌장들의 그런 꿈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목계 마을과 이 저운의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나무 숲을 조성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충주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용신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특히 목계 마을에 목계 별신제라든지 그 뱃노래 또 그리고 줄다리 다 이 용신신앙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사당도 거기에는 용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바로 우리 충주 지역에 전하는 대표적인 용신 신앙이 여기 전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꾸 재촉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자세한 것들은 발표문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우 의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을숲 문화가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화하고 묵록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어경선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경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무형유산 종목은 옥성 탑신제, 하일천재단, 은행정 동보사, 공일이 동보사, 부흥단 당보사, 떡만둣국 등 총 6개 종목입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신앙 쪽을 하게 된 것은 한 20여 년 전에 조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현재 자연마을이 360여 개 마을이 있는데 살아있는 마을이 한 60개 마을이 지금도 종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마을 중에서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5곳을 정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끝에 이제 떡만둣국에 대해서는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정면 원궁리 옥성은 엄정면에서 축평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제 꺾고 올라가면 원궁입니다. 근데 원궁리 마을이 옥성 마을이 있고 하일 마을이 있는데 옥성 마을에서 탑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탑은 특징이 만들어지기를 연유와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정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이 동네에 큰 물난리가 났는데 그 물난리가 나와서 마을 높을 다 뒤덮었을 때 거기에 있는 자갈돌들을 다 들어다가 이 탑을 쌓는데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 탑을 갖다가 완성하는 날 너희들 마을은 이제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을 분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탑을 쌓았는데 얼마 전까지 지금 한 80대이신 분들이 한 50대 정도 될 때도 그렇게 부자 마을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엄정면에 무슨 행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네 하일 마을을 가면 사람 뭐라 그러냐, 옥성 금지들 많네 라고 할 정도로 살기 어려운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하일 마을보다 훨씬 더 부자고 엄정면에서도 아주 부자 마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은 이 돌탑을 잘 모셔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돌탑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저 남쪽에서 많이 모시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 쪽으로 오면 아마 강원도에서 뭐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북쪽 한결에 속할 정도로 그런 탑 신제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탑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모시는 신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가에서 모시는 하느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느님 그러면 한울림 해서 옥황상제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동네에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북두칠성, 그 다음에 태상노군, 천부지무 해서 신들을 갖다 네 분의 신을 모시는 그런 충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은 앞에서도 이제 이성호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러한 그 마을 신앙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그냥 적당한 곳에 세우지 않았어요. 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비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칩을 하지만 풍수지리설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아주 알맞은 곳, 기운이 있을 만한 곳, 거기에다가 다 세워놔. 이동은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들어가면 산줄기, 마을 쪽으로 나온 산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양쪽에 두 산줄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청룡 100% 일고 있고 그 가운데 줄기 가장 끝나는 부분에다가 돌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100여 년 된 양쪽에 참나무가 있는데 이 참나무 잘 자라는 것도 그런 기분이 좋아서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정월달에 제를 지내고 있고요. 뭐 시간이 별로 따라서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동네 원궁이 하일마을의 천재단인데 이름에서 보듯이 천재입니다.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원궁이 하일마을은 큰 마을이고요. 그 제당이 있는 곳은 원당이라는 마을인데 원래 옥성마을과 같은 동네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을들이 커지면서 원당이 분리돼 나갔는데 분리된 다음에 마을이 작아져가지고 하일마을 합쳐서 하일 천재당 그럽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제당은 옛날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다시 지은 그런 제당입니다.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좀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저 예성문화연구에서 여기 답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헌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위패가 있었고요. 지금 새로 만든 데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위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갔을 적에 다시 지으면서 옛날 위패를 갖다 바꿔서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길금태 위원장님께 제가 그랬어요. 요거 박물관에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져가라 했더니 에이 그걸 뭘 가져가느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집에 가지고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뒤틀어 키워줬는데 지금 여기 시립박물관에 민속 이렇게 전시만 하면 이거 꼭 전시가 됩니다.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곳인데 이 동네에서는 이제 지금은 뭐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풍물을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 제를 모신 그러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안보 화천리 은행정 마을은 이 화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 세제를 넘어서 연풍을 지나서 작은 세제를 넘으면 수안보 쪽에 처음 닿는 마을이 화천리라는 마을입니다. 이 화천리라는 마을은 조선 건국 시기에 이제 조선 건국이 되면서 활발하게 마을이 조성이 됐던 그런 곳이 화천리인데 그 중에 은행정이라는 마을이 있는 저 은행나무는 한 5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500년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은행나무 같은 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려면 뭐 우리가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한 1000년쯤 됐다고 해야 이제 되는데 이거는 500년 됐다고 그러면 아마도 제가 이제 아까운 것은 시보수가 아니라 도보수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를 모시는데 이 동네에서는 2월과 7월 두 번의 제를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마을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서 힘겨워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500년 된 나무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 봉이동이라는 마을인데요. 봉이동이라는 마을은 단양 쪽을 가다가 그 사면면 끄트머리에 있는 도로한 동네인데 꼴짜기가 한 7km 정도 됩니다. 그 7km 되는 꼴짜기 내에 한 4km 정도가 마을이 길게 이어져서 형성된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 입구에 지금 단양 가는 길 쪽에서 2km쯤 들어가면 바로 암수바위라고 하는 아주 그라닥하게 생긴 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산수, 자웅암석이라고 하는 명문도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바둑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판이 편편한데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바둑을 줄만 한데 사실 약간 경사가 졌어요. 도저히 바둑을 줄 수가 없어요. 바둑볼 놓으면 뚫어 굴러갑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바둑돌을 새겼느냐면 바로 암수바위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산줄기의 끝에 있는 것이 숫바위고 왼쪽에서 내려오는 그 산줄기의 끝에 있는 것이 암바위인데 암수바위가 딱 만나는 곳입니다. 좌우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의 기록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둑을 두지 않더라도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기운을 얻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기 앉아있으라고 해서 새겨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저 성황당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길다 보니까 제기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쪽에 산신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평만이라는 곳에 저렇게 우리가 섭이라고 그러는데 섭을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성황당을 지어서 모시는데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성황당에서 어떤 무당이 오셔가지고 구슬하면서 또 제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기에서는 그만큼 여기에서 제를 모시면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민간인들과 지금도 제를 모시는 그런 곳이 봉이동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한 200여가 사는 마을인데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들면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러한 마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여기에서 이제 2월달하고 정월달하고 7월달하고 두 번째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1월달, 7월달 가면 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 2하고 2가 나누어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정의 목계는 뭐 충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당고사이기도 하고 별신대도 지내고 줄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원래 이 선왕당은 원주로 가는 길 옆에 지금 이제 목계교라고 하는 다리 바로 그 문밑에 이제 성황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도로가 나면서 산 중턱으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가 얼마나 모인다고 생각을 했으면 무당들이 몰래 와서 거기서 제를 많이 지내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상이 있는데 신상이 지금까지 6번째 신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데는 무당이 싹 와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상 모셔놓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2010 몇 년도냐 그때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제당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현재 위치로 옮겨놨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그런 적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어떻든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한 뭐 200~300년 동안 모셔온 그래서 가운데는 선한가치가 있고 이게 한쪽에는 용신이 있고 한쪽에는 산신을 모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그 산신을 모시나 용신을 모시는 것이 언제쯤이냐는 기록은 없는데 아마도 마을의 중심인 것은 서남각 씨가 중심인 것 같아요. 가운데에 모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울을 오가는 그러한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 상인들의 안전을 비는 의미에서 용신에 대한 또 신앙도 발전했으리라.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신을 모시는 그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결신제에 있어서 또 경고사를 지내고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신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충주 떡만둣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떡만둣국이 문화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떡만둣국은 우리 충주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저쪽 북쪽에서는 만둣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후라든가 풍토라든가 다 연관이 있는데 저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충청남도 쪽에서는 만둣국이 아닙니다. 떡국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은 만둣국을 몰라요. 그래서 저쪽에 내려가면 만둣국 얘기하면 우리는 만둣국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밀이 많이 생산되고 쌀이 없기 때문에 만둣국을 많이 해 먹었어요. 그러다 충주 지방에서는 떡과 만두가 합쳐져서 떡만둣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떡국 주세요 해도 만두 나와요. 만둣국 주세요 해도 떡 나와요. 왜 만둣국 안에 떡 나옵니까? 여기 충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만둣국이 우리 충주의 그런 음식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충주가 무슨 삼국의 문화가 융합되느니 중원문화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원문화가 뭐냐 물으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옛날 조선시대 당파라는 게 있죠. 당파, 사색당파. 그 얘기할 때 저 경상도도 경상남도 쪽은 북인 계열이고요. 경상북도는 남인 계열이에요. 서울 가까운 곳은 주로 서인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여기가 서인 계열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았어요. 저 경상도 쪽에 가가지고 서인 살려면 힘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는 서태면 엄정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씨 집안이 남해의 영수 집안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인 계열까지도 이기면을 중심으로 해서 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으로도 그렇는데 음식에 있어서도 바로 남북의 문화가 합쳐진 것이 충주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경선 위원님 발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많은 종목을 발표해 주셨는데도 시간을 전략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요약하자면 동고사 역시 동고사도 마을 숲 문화와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가 쇠퇴하면 사라질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목록화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떡만둣국은 문화의 점이지대를 나타내는 충주의 독특한 지역 문화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허은기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허은기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무형유산 종목은 목계별신제, 구비사업, 그리고 백청장 등 총 3개 종목이며 발표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허은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발표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요점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다룬 주제는 목계 별신제를 가장 먼저 이제 다루게 됐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이 축제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전통적인 용어가 굿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굿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굿은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됐고요. 고대 시대 또 아마도 그 이전부터 이 굿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어 왔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굿은 어떤 단위를 가지고 어떤 단위에서 연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집굿이 있고요, 집안에서 이제 거행하는 굿이 있고 또 마을에서 거행하는 그런 굿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을굿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나라를 단위로 해서 하는 굿이 있는데 이건 이제 나라굿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굿은 우리 고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국정대회라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굿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서 이제 마을을 단위로 한 마을 축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계 지역의 마을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제 진행되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충북 지역에서 또 중부 내륙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어떤 장터마을 축제로서 거의 유일한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축제가 목계 별신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축제인 경우에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른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도당굿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구분당굿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황해도 지역에서는 대동굿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에서 이제 별신굿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별신굿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마을 신을 위한 특별한 어떤 그 행사다 이런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계 마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충주 지역의 그 민속문화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형문화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다. 그래서 민속문화 마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요. 여러 가지 무형문화 유산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축제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을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화합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무들 어떤 마을마다 그 마을을 담당하는 무당들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그런 무당들이 이제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 무당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사실은 현대인들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새해가 되면 시무식 같은 거 거행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밥도 같이 먹고 회식을 같이 하고 먹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또 끝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 단위에서 거행되었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계 별신제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넓은 개념으로 마을 축제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작은 단위로서 이제 별신굿이라고 하는 무당들이 주로 그 신을 맞이하는, 이건 이제 영신굿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신들을 즐겁게 하면서 함께 즐기는 이런 오신굿 단계가 있고, 또 신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송신굿 단계가 있는데, 요거에 한정해서 이제 별신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을 축제 전체를 얘기할 때는 목대별신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축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별신굿 행사가 중심이 되고, 또 줄다리기가 이제 중심이 된다. 목대마을 축제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수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남사당패를 불러서 놀이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머리 맞박 인형을 가지고 노는, 풍물을 하면서 노는 그런 행사도 있고, 또 이 백고사나 당고사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진행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기다가 이제 뭐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목계별신제가 복원이 될 때 1977년도에 복원이 됐는데 좀 철저하게 고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이 돼서 지금 무형문화재 선정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부 내륙 지방의 장터마을 마을 축제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목계별신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굽이 설화인데요.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말합니다. 옛날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가서 조사할 때는 옛날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고담도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야담 이런 얘기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은 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모 나렌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스토리텔링 애니멀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어린 아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지식 정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전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전되는 이야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설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는 바빌론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길가메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BC 오래 잡으면 BC 3000년 이상 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야기를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설화도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설화가 뭐냐 이렇게 따지면 기록이 상당히 후대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아마 이제 고려가 이제 개국할 무렵이나 통일신라 그 무렵 이야기들이 이제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수 이야기라든가 우룩 이야기, 이게 충주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리태자 이야기라든가 덕주공주 이야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충주 어씨의 조상 시조 이야기라든가 충주 유씨의 시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 지역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그 자린고비 이야기인데요. 자린고비 이야기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거정이 쓴 태평하나 볼개전을 보면 충주 자린고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 음성 지역에 조륵이라는 분의 얘기도 또 전해졌는데, 이 조륵이라는 분은 사실은 서거정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라서 나중에 또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로 이제 또 다시 전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 지역의 이야기들을 보면 주로 이제 충주 지역의 어떤 지역성, 향토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설화들도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화, 전설, 민화 이렇게 나오는데,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설은 좀 믿기 어렵지만 이게 진실이라고 강조하는 unbelievable 스토리 정도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바로 전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민담은 오직 재미있게 재미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충주 지역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설이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요. 전설 중에서도 인물 이야기, 그리고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지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충주 지역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 지역에서 많이 전승되는 인물 전설들을 보면 이 실패한 영웅들의 이야기, 이른바 임경업 장군 이야기라든가 또 신립 장군 이야기라든가 또 장군이 아닌 문신으로서는 이제 허적 이야기라든가 이런 전설들이 이제 많이 전해지고 있고, 또 많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구두쇠 이야기, 아까 얘기한 자린고비 이야기라든가 또 한도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동안 매일 죽 한 그릇만 먹고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또 황희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의 로망이죠.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도 나왔지만 그런 근검절약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편으로 좀 해학적으로, 한편으로 풍자적으로 또 그 어떤 나중에는 또 그런 힘들게 모은 자본을 또 그 남들을 위해서 널리 이렇게 퍼주는 그런 결말로 또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충주 지역 인물 전설의 중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이 왜 패배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자본을 축적하는 어떤 윤리,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충주 사람들은 하면서 이런 전설들을 그 입에서 입으로 전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룬 것이 백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조사할 때는 조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 조사를 시작할 때 백청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엿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묽은 엿을 이제 조청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졸여가지고 굳힌 것을 갱엿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갱엿을 붓기 전에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그 흰엿으로 만든 것,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것이 흰엿인데요. 그리고 이제 조청을 또 한 달 동안 땅 속에서 숙성을 시킨 것, 이것을 이제 백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백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식 문화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어떤 원료 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짠맛의 어떤 기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간장이나 된장, 또 매운맛의 어떤 기본 원료가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장, 또 신맛의 기본 원료가 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식초,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음식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단맛의 재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백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청은 강봉석 선생이 이제 지금 전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아드님인 강철 선생이 또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충주 지역의 엿은 주로 충북 북부 지역의 엿은 옛날에는 이제 주로 그 무엿이라고 해서요, 이 무를 썰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쌀을 당화시킨 것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떠먹는 엿이 유행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백청이라고 하는 것도 떠먹는 엿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엿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옥수수를 재료로 한 그런 엿이 많이 있고요. 전라도는 또 고구마를 재료로 한 엿도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꿩엿하고 닭엿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넣어서 만든 그런 엿도 있고, 또 이제 충북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던 그런 엿 제조는 칡을 재료로 한 칡조청,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감을 가지고 또 조청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백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단맛의 기본 음식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충청도 지역의 어떤 엿의 전통과 그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엿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웅 의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목회 별심제는 이제 마을 축제로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구비서라는 충주 지역과 관련된 위기들이 주요 소재로 이건 역시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며 소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청장은 전통적 방식으로 강봉석 명인께서 그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승이 비교적 잘 분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7분의 위원님의 학술 조사 발표를 잘 마쳤는데요. 현재 시간이 4시 36분인데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4시 42분 정도에 제2부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